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미수범에 대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범죄의 성립 단계에 관한 구별을 하고 그러니까 범죄 실현 단계에 관한 구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범행을 하겠다는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준비를 하는데 그거를 예비 음모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그 단계부터 미수라고 하는데, 미수범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죠. 그러니까 미수라는 거는 기수에 이르지 못한 단계인데, 기수는 모든 구성 요건 요소가 실현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형식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결과범에서의 결과가 발생해야 그 기수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동범, 추상적 이완범의 경우에도 조문에 써 있는 내용들이 다 실현되면 기수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는 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료 혹은 완료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써가면서 하다가 다 못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간단히 생각해보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이 있다, 예비 음모가 있다, 그리고 미수 단계가 있는데 미수 단계는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수가 있는데 기수는 형식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 요건 요소가 실현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범인 경우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미수인 거고, 결과가 발생했지만 그 결과가 살인의 결과, 아까 살인죄라면 살인의 결과라고 볼 수 없으면 그것도 미수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종료 완료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림도 하나 그렸었죠. 자, 범행 의사가 있고 준비 행위가 있는데 이게 실행의 착수 시점에서 휙 뛰어 올라서 살인죄 같으면 사람이 죽으면 끝날 거다. 그럼 여기가 미수인 거고 여긴 기수인 거다. 여긴 예비 음모인 거고, 예비 음모는 처벌하는 조문이 있어야 처벌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뭐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강간 정도, 아니면 내란죄 같은 것들을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범에서는 장애미수랑 중지미수랑 불능미수를 구별했었죠. 우리 조문에 그 25조, 26조, 27조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미수범을 인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가를 보면 이게 제일 유리하고, 왜냐하면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돼 있었고, 얘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거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얘가 제일 유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고 그냥 미수범이 제일 약한 거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는 것 중에 가장 우리 교과서 12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얘기하는 건데, 한편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모르고 자의로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하는지, 즉 불능미수의 중지를 인정할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불능미수로 처벌할 사안인데 불능미수랑 불능범 구별은 그때 잠깐 얘기했었고요. 근데 봤더니 얘가 중지도 한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아까 효과를 비교해 봤지만 중지미수가 조금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지미수라고 해줄 거냐 아니면 애초에 불능미수였으니 그냥 불능미수라고 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불능미수의 중지를 인정할까의 여부는 결국 얘네들 중에서 어느 걸 인정하는 게 더 유리한지의 문제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각각의 요건들은 조금 이따도 살펴볼 건데, 가령 25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인 거죠. 저건 뭐냐면, 자, 우리 이런 상황을 상정해 봅시다. 자, 내가 B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나의 범행 계획에 따르면 나는 총을 2발 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B한테 총을 1발 쐈어요. 그러고서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총을 2발 다 쐈는데도 아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첫 번째 경우, 총을 2발 쏘려고 했다가 1발만 쏜 경우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범행 계획에 따르면 원래 2발을 다 쐈어야 되니까 아직 다 못한 거잖아요. 그렇고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앞에 문장하고 이어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된 행위는 다 했는데 아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안에서는 2발 쏜 경우죠. 이거를 미수범에서 구별하는 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미수라고 애초부터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 논의는, 그러니까 이게 미종료 미수 혹은 종료 미수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착수 미수 혹은 실행 미수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 교과서에선 그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또 124페이지에서 쓰고 있죠. 중지미수에서. 그러니까 우리 25조 1항의 앞부분은 흔히 미종료 미수라고 하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뒷부분은 종료 미수라고 하는데, 이 설명은 미수범, 그러니까 장애 미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중지 미수와 관련해서만 영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2발을 원래 쏘기로 했는데 1발만 쏘고 관둔 사안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행위자의 범행 계획에 따르면 나는 하다가 멈춘 거잖아요. 왜냐면 원래 더 쏠 수 있었으니까. 근데 2발을 다 쐈으면 나는 이미 다 한 거고 결과 발생은 이제 운에 맡기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중지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병원에 데려간다라든지 뭐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수가 둘 중에 어느 쪽에 위치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지 미수를 인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저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25조 1항에서 말하는 두 구별은 여기에서나 쓸모가 있지 25조에서는 별 쓸모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수와 종료 완료를 구별해야 되는데, 자, 범죄 종료란 개념이 있다. 그게 기수랑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살인죄 같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상태범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기수에 이른 후에도 위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예전에 계속범이라고 불렀었던 범죄들인데 감금죄죠. 왜 올드보이 예를 들었었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감금이 일단 시작됐고 끝나기 전까지 중간에 공동정보원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고 공소시효 기산점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뭐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둥 뭐지 그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사실은 절도죄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마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절도죄는 지금 훔치려고 하는 물건의 크기에 따라서 절도의 기술을 인정하는 시기가 조금 다른데 제가 만약에 이 펜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훔친다고 생각해보면 이걸 제 주머니에 싹 숨겨 넣으면 그럼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물건이 원래 있었던 자리를 떠나서 멀리 가야 절도의 기수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다만 제가 어디서 피아노를 훔친다고 생각해보세요. 피아노는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큰 물건은 얘의 점유를 어느 정도 옮겨놔야 기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작은 물건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물건을 확보한 때, 그러니까 점유를 취득한 때부터 이미 기수인데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내가 도망가다가 주인이 쫓아오면 때려서 도망가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발을 걸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뭐지 그렇잖아요. 쫓아오는 주인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아까 계속범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단계를 기수와 구별해서 완료 또는 종료라고 단어는 좀 헷갈리는데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 거기 설명입니다. 그게 이 단계에 관한 그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과서는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미수는 그럼 도대체 왜 처벌하나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사례를 하나 볼까요? 자, 갑은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자신이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인의 P상점이 신용카드를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카드가 훔친 카드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갑은 매출표도 작성하지 못한 채 검거되었다. 어떡할 거냐?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특히 제3범죄가 그런데 뭘 했는지를 쪼개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그 상황에서 카드를 긋기에 성공해서 100만 원어치 술값을 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거 100만 원 훔친 거 아니에요? 라고 결론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얘네들이 구성요건이 서로 달라서 여기에선 뭐가 성립하고 여기엔 뭐가 성립한다고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 설명한 사안에서 보면 신용카드를 훔친 거죠. 신용카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쪼가리인데 이 플라스틱 쪼가리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남의 물건이니까 이거는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갖고서 지금 이건 남의 카드니까 여기 이 카드의 소지 원래 카드 주인이 A라고 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A인 척하면서 A 사인 해가지고 내야 카드를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거래에 끝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사기죄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라 지금 이러면 결국은 신용카드 거래라는 것이 카드를 그으면 카드 소지자가 사용한 가맹점이 카드 회사에 전표를 보내서 돈을 줘
라고 청구하면 카드 회사가 그 돈을 미리 준 다음에 카드 대금은 뭐 24일이든 며칠이든 일정한 날짜에 그 카드 명의인의 카드 주인의 계좌에서 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 거냐? 뭐 일단 돈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카드 대금 결제일이 24일이라면 나는 24일에 내가 이번 달에 그 액수만큼만 계좌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돈이 없이도 열심히 카드를 갖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신용카드의 그 기능인 거죠. 뭐 거기에 현금 서비스가 붙을 수도 있고 뭐 할부를 할 수 있다는 등 뭐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출발점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이러면 자 매출전표를 가맹점이 카드 회사에 보내서 이거 돈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돈 안 당한 카드인데 라고 만약에 해가지고 카드 회사가 돈 못 줘 라고 하면 속아서 술 등등 아니면 음식 등등을 이 도둑놈한테 준 거잖아요. 사기죄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게 카드를 그은 거잖아요. 카드를 그으려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자기 것처럼 사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아까 보고 있었던 요 사례의 밑에 나오는 조문인데 이 법률의 이름은 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바뀌었지만 처벌 조문의 실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카드를 훔쳐서 사용하면 부정사용으로 처벌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도난분실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조문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을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위 부정사용죄의 부정사용이란 얘기 저 했었죠. 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들고 있는 사람이 본래의 용도인 대금 결제를 위해서 본래 용도가 뭔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 쪼가리를 보여주고 매출표가 나오면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교부라는 거는 서명한 매출표를 그 가게 주인 혹은 가게 직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실행에 착수한 것은 되지만 사용행위를 완성한 거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사용이라는 건 말하자면 사기를 치는 수단인 거죠. 자기 카드도 아닌데 자기 카드에 있냐 그어가지고 술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럴 때 사기죄랑 부정사용,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서로 다른 죄인데 왜냐하면 사기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부정사용은 카드가 사용되는 거래 질서를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두 개는 달라요. 자, 그런데 대법원에 따르면 아까 보면 이 사용이라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내 카드인 척 제시하고 그 다음에 매출표에 서명하고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다라고 설명합니다. 뭐라는 거냐? 자,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이라는 게 요 세 단계로 구별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 세 단계라는 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요걸 끝까지 다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하다 끝날 수도 있고 요거 하다 끝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정사용죄는 뭐 나중에 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용이라는 게 얘네 그 3단계가 몽땅 다 갖춰져야 사용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아까 우리 사안에서는 제시만 했는데 서명 교부도 못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이 단계에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처벌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사용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걸렸으면 사기도 안 됐겠죠. 뭐 사기 미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매출표에 서명하여 교부한다는 게 뭐냐면, 자, 전표잖아요. 저 수값이 얼마 나왔죠? 자, 11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좋아요, 사인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사안에서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의 신용카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신용카드니까 여기다가 매출표에 사인할 때도 A라고 사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줘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저기서 사인하는 거는 내가 카드의 그 명의인과 동일한데 거래관계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 나중에 뭐 이 내용대로 오면은 청구가 오면은 뭐 계좌에 돈을 넣겠어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교부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합니다. 둘 다 문서범죄인 건데.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까 우리 그 부정사용죄가 요거 단계를 거치는 일련의 행위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요거가 다 갖춰져 있단 말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령 서명까지는 했는데 교부하지 못하고 걸렸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은 사문서 위조를 우리가 애초에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부정사용죄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었는데 부정사용죄가 처벌할 수 없는 거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문서 위조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전표에 대한 사문서 위조로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요. 미수범은 왜 처벌하나? 뭐 나쁜 놈이니까 처벌하는 거죠.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법익 침해가 원래 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건데 그러니까 법익 침해가 될 위험이 있었다. 는 점에서 처벌하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하면 당연히 처벌하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니까. 근데 그러면 사실 요 설명을 우리가 관철하면 기수범보단 좀 깎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 발생하고 결과 발생의 위험은 조금 다른 거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수범과 비교했을 때 형을 깎아줘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조금 이따 배울 불능미수에 관한 처벌도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능미수라는 거는 우리 26조에 보면, 27조에 보면 애초에 결과 발생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뭐가 그런 상황인지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러면 애초에 어차피 결과도 발생하지 않을 건데 똑같이 기수범하고 똑같이 처벌할 이유가 없잖아요. 깎아줘야 된다. 그거 설명할 겁니다. 반면에 주관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미수범을 처벌하는 거냐? 나쁜 놈이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 법에 대한 적대적인 의사를 표시한 거다. 라고 설명할 겁니다. 특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미종료 미수랑 종료 미수를 구별해서 설명했었는데 자, 내가 원래 범행 계획이 총 2발을 쏴가지고 쟤를 죽이는 거였다. 그래가지고 2발을 다 쐈다. 그러면 너는 애초에 생각한 거 다 한 거죠? 행위자는. 계획을 몽땅 이행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가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는 이건 재수의 문제인 거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총알을 2발을 열심히 쐈는데 가령 이게 총 안에 내부에 뭔가 행위자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휘어나가거나 뭐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운인 거지만 결국은 나는 할 걸 다 했고 네 생각이 나쁜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면 그 깎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쁜 놈인데.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나쁜 놈. 그러고 불능미수에 관한 것도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거지만 너 모르고 했는데 그럼 너 법적 적대적인 의사가 다 튀어나온 거 아니냐. 너 나쁜 놈이다. 라는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한 중간 정도의 입장으로 보통 설명하는 건 뭐가 있냐면 소위 인상설이라는 게 있는데 인상설은 뭐냐면 행위자의 범죄 의사가 있는데 그게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었고 그러니까 범죄 의사에서 출발하니까 이건 주관적인 생각인 거고 근데 거기에다가 행위를 통해 표현되었는데 객관적인 거죠. 그 표현을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딱 봤을 때 저런 행위가 있으면 법질서의 효력이 흔들리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면 처벌한다는 그러니까 인상설이죠. 이건 원래 독일에서 그 불능미수에 관한 처벌을 어떻게 근거 지울 것이냐라는 이유로 나온 설명인데 독일은 불능미수에 관한 처벌 조문이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인상설을 그대로 써먹긴 조금 어렵고 근데 어쨌거나 행위자의 범행 의사가 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표현되어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 설명 자체는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교과서 120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120페이지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범죄 형태로서 미수범의 공통적인 요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좀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했었던 내용을 쫙 요약해 놓은 거죠. 범죄 실현의 단계는 범죄에 결심해야 된다. 예비 음모 단계가 원래 있는데 예비 음모는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다. 미수범 있다. 실행의 착수라고 말하는 기수 이후의 단계도 구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수는 장애미수, 불능미수, 중지미수로 구별한다. 실행의 착수 25조에서는 기준이 뭐냐? 불능미수에서는 우리 조문은 27조에서 불능범이라고 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다들 뭐라고 설명하냐면 위험성이 있어서 처벌하는 건 불능미수고 위험성도 없어서 처벌하지 않는 게 불능범이다 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행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놓고서 도대체 위험성은 또 뭐라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지미수는 저기 보시는 쟁점들이 문제가 되고요. 예비죄는 예비죄고요. 자, 요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사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의 1항 3호에 해당할 거다.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여전법 70조는 미수범을 언제 처벌하냐면 신용카드 등을 위조 변조한 자거나 그러한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 사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근데 저기서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라는 건 뭐냐면 왜 신용카드는 말이죠. 갑자기 신용카드를 잠깐 보여드려야 돼요.
자, 이게 신용카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플라스틱 쪼가리인 거죠. 그 자체가 물건입니다. 그건 분명한데 여기서 신용카드 등을 위조 변조한다고 할 때 그 신용 위조 변조의 부분은 어디냐면은 요게 아니고 요 뒤에 보시는 요거,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마그네틱 부분인 겁니다. 근데 마그네틱을 어떻게 저희가 그 아무 도구도 없는데 위조 변조하겠어요? 그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거기 보시는 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자인 거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사안도 그건데 그거는 미수범 처벌 조문이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요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얘기했고요. 요거는 불능미수 사건이니까 거기까지 가긴 아직 좀 이르고, 자, 교과서를 볼게요. 120페이지. 공통 성립 요건이 뭐라는 거냐에 대해서 일단 자, 우리가 구성요건 단계에서 설명할 때 객관적 구성요건을 먼저 판단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을 나중에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미수범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죠. B가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A가 뭔가 때렸어요. 그러면 우린 결국 A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A의 고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가 B를 폭행하려고 때렸나 아니면 상해하려고 때렸나 아니면 미수범 같으면 죽이려고 때렸는데 못 죽였다라든지.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도대체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나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구성 요건 단계에 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수범에서도 당연히 고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범죄처럼 목적이 필요한 범죄라면 당연히 목적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때는 그 설명은 우리 교과서 121페이지가 잘 설명하고 있지만 기수범에서 한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 인용을 가지고 실행행위를 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건 왜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거는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지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단계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적어도 미수의 고의는 우리가 보통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수의 고의랑 똑같은 거예요 라고 설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럼 기수의 고의가 아닌 경우는 뭔가요?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함정수사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배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누가 A가 마약 공급상인데 누가 마약을 사겠다고 전화를 해서 그 접선하는 장소를 정하고 나가서 마약을 딱 주려고 하다가 이 B가 갑자기 수갑을 꺼내서 잡았어요. 알고 봤더니 얘는 사복 경찰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령 마약을 매매할 고의가 있었는가와 관련해서 B는 애초에 마약을 매매할 고의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매매라는 건 주고받는 뭔가 거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애초에 B는 그 거래를 성사시킬 생각이 없었던 거니까 말하자면 기수의 고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함정수사에서 얘기하는 사안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120페이지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성요건적 행위의 시작, 즉 실행의 착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봤지만 25조에서도 범죄의 실행의 착수하여라고 하고 있고 26조도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어쩌고라고 하고 있고 28조도 보면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못한이라고 하고 있어서 다 똑같은 세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세 조문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사실 27조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은데 그냥 읽어보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라고 돼 있어서 실행에 착수란 단어를 바로 쓰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결과 발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행이란 단어는 어차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행에 착수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 후에 왜 근데 물론 이때 실행에 착수라는 것은 행위자의 범행 계획에 따른 것이고 그 범행 계획에 따른 행위가 외부로 표출되면 바로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불능미수의 경우에도 실행에 착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령 우리 통상의 미수범, 장애미수라고 하면 뭐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하다 말았다 인 거고 아니면 결과가 발생했는데 기속시킬 수 없다라거나 그런 거고요. 불능범, 불능미수는 실행에 착수하긴 했었는데 이게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중지미수인지는 일단 실행에 착수했는데 하다가 관뒀냐 아니면 다 해놓고서 병원에 데려갔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에 착수는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언제 실행에 착수가 있나요?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먼저 보시면 객관설이라는 게 있다. 아니다. 주관설이라는 게 있다. 뭐 보통 논의하는 방식들이 대충 비슷한데 그 다음에 소위 밀접행위 시설이라고 하는 실질적 객관설이 있다. 등등의 설명을 합니다. 자, 객관설이라는 건 뭐냐면 실행의 착수 시기를 최대한 뒤를 미는 건데 개별 범죄 구성 요건적 행위 그 자체를 시작하면 시작한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가령 행위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는 강도죄, 폭행 협박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아 오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 요건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만 시작해도 전체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 객관설입니다. 뭐 그걸 조금 더 엄격하게 설명하면 그게 형식적 객관설인 거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게요. 아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너무 실행의 착수 시기가 너무 늦지 않냐. 실행 착수 시기라는 건 말하자면 예비 음모랑 미수를 구별하는 건데 이게 뒤라는 거는 미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그렇게 우리가 구성요건 중요하지만 구성요건의 전체 혹은 일부를 실현한다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행위에 직접 바로 전 단계를 해도 미수범이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실질적 객관설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조문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실행의 착수라는 게 결국은 도대체 행위자가 뭔 생각을 하고 이 짓을 했는지랑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행 계획이 중요한데, 범행 계획에 관한 논의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주관설은, 자, 범죄가 범죄 의사의 표현 아니냐.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도 그거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말하자면 근데 행위자의 범죄 의사라는 게 행위를 통해서 비약적으로 표동한 때라는 거는 범죄 의사라는 게 이렇게 쭉 있다가 행위가 있으면 이렇게 쭉 점프해가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약이라는 게 띄는 거잖아요. 이럴 때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은 보통 언제 쓸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자, 우리 나중에 배울 공동정범에서 이 애들이 자, 우리 가보자 라고 하면, 이 가보자란 말은 이미 가서 쟤 때리고 털 거라는 생각은 다 이제 하고 있고, 자, 해보자 라고 하면 딱 그거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좋은 말인데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범위의 비약적인 표정이라는 단어랑 표현 자체가 너무 애매하고 구성 요건과의 관련성을 좀 무시한 감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수설은 뭐냐면 주관적 객관설 혹은 실질적 객관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는 주관적 객관설을 나중에 설명하고 있지만, 자, 주관적 객관설이라는 건 뭐냐면, 자, 행위자의 범행 계획에 비추어 해야 된다. 그리고 행위의 착수, 그렇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행위 객체 혹은 구성 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다 라고 설명하는 견해입니다. 우리 아까 미술을 왜 처벌하나요? 라는 설명할 때의 절충설하고 되게 똑같은 방식의 설명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미수가 그 실행의 착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행위 객체나 구성 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 외부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여기인지의 문제는 범행 계획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과서는 거기서 이제 밀접행위설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계신데, 그러면 뭐 이론적인 설명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은 개별 구성 요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무시하고 있으면 또 하겠죠. 네. 먼저 우리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직접 혹은 일부를 실행했다고 하면 그거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데 보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객관설에 따른 설명하고 좀 비슷한 거죠.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성요건적 행위 일부라는 설명을 하면서 결합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합범은 행위가 2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는 이게 가령 대법원 판례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같은 경우에 얘는
야간에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행위는 요거랑 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요거를 시작할 때 전체를 시작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야간 주거 침입 강도도 있는데 우리가 야간 주거 침입 강도라든지 아니면 주거 침입 강간 같은 것들은 이거는 뭐 주거 침입하고 다른 개별 구성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는 위에 거랑 차이가 없지만 이런 애들은 주거 침입을 시작했을 때 전체를 다 시작했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강도나 강간의 핵심은 폭행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뭔가 하는 거잖아요. 돈을 뺏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하거나. 이다 보니까 대법원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가령 이때는 주거 침입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설명도 있고 아니다 폭행 협박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설명도 있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자 이런 경우엔 이거를 시작해야 전체를 시작한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당연히 강간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서 강간을 하기 시작할 때 전체가 시작된 거다라는 설명인 거겠죠. 자 그렇고요. 그러면 왜 이게 왜 조문에 야간 주거 침입 강도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성 요건적 행위의 일부를 실현했으면 이걸로 가야지 여기서 시작했다고 봐야 되지 왜 이쪽에서 시작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냐 요 설명이겠죠. 그 구성 요건 실현의 직접적인 위험이라는 게 언제 존재하는가를 볼 때 요 조문들은 조문의 특성상 요 뒤가 핵심이다. 그 직전에 존재하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사실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조문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뭐 강론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예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절도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문 중에 331조 특수절도가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보통 흉기 휴대하거나 아니면 2인 이상이 협동하여 하는 경우인데 1항도 특수절도인데 1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간에 창문 등을 깨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좋은 말인데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 범행 계획이 결국은 자 아파트가 있는데 뭐 2001호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값진 보석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범행 계획은 이건데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가든 문을 통해서 가든 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가서 그 집 앞에 일단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런 그 아파트에서의 공용 공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근데 주거권자의 승낙 없이 들어갔으니까 말하자면은 뭐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주거 침입이 돼요. 그다음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부수는 건 손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을 부수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2001호에 들어가니까 2001호에 대한 주거 침입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사안은 보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기선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될 거고 여긴 2001호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주거 침입이 2번 걸려 있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게 그럼 도대체 언제 실행에 착수냐고 할 때 아니 여기 왜 남의 집에 막 들어가냐 부터 주거 침입이라고 해버리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서도 그
뭐 결합범에서는 제일 행위를 시작하면 전체가 시작된다는 설명을 따를 게 아니고 요 설명을 따라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주관설은 좀 이상한데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처벌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절도죄가 그런데 우리 교과서가 사실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질적 객관설이라고 말하는 건데 절도죄는 밀접행위설이라는 걸 택하고 있거든요. 밀접행위설이라는 건 뭐냐면 절도는 언제 시작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히 절도죄. 절도는 아시다시피 예비죄에 대한 처벌 조문이 없고 미수범만 처벌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거나 물색이라는 건 어디 있는지 찾는 거고 재물에 접근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되게 여러 판결들이 절도죄에 대해서 있는데 왜냐하면 절도 사건이 많으니까요. 유명한 판결 한두 개만 보면 파로도 사륙사 판결인데 뭐냐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이었어요. 도둑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봤어요. 근데 비록 얘가 뭐 칼도 들고 있고 다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리창을 따기 위해서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절도죄의 예비 행위로 볼 수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밀접행위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밀접행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왜 우리 물색할 때는 있다고 그래놓고서 왜 안 된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대법원 판결에선 여기서 문고리를 잡아당기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되게 수많은 여러 가지 판결들이 있는데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색을 하면 내가 보통은 대법원이 물색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어요라고 한다는 경우는 언제냐면 자, 물색이라는 건 내가 목표로 하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찾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확보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물색은 당연히 절도의 실행의 착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방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석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보석이 여기 침대 옆에 문가 위에 올려 있어요. 그러면 가서 손만 딱 집으면 내가 훔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물색이 실행의 착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근데 우리 사안 같으면 물색은 뭐 했다고 쳐요. 그렇죠? 왜냐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훔치니까. 훔칠 물건이 있나 찾는 것도 물색이죠.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자동차 속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선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도둑놈이 뭘 해야 되냐면 자, 문을 따야죠. 문을 따고 나서 손을 넣어서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문을 열어야 한다. 근데 이게 뭐 억지로 열 수도 있고 그냥 손 문고리를 딱 잡았더니 안전건에서 열릴 수도 있는 거죠.
하는 중간 행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령 저 뒷좌석에 있는 밍크 코트를 집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때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뭐 문고리를 잡아당기다 발각되었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만 열면 바로 이미 그러고 문을 열는 행위에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들어간 상태라면 뭐 문을 여는 행위가 성공되었다면 뭐 이거야 금방 집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형법 강론 시간에 배우실 건데 이게 언제는 절도이고 언제는 사기인가요? 라는 행위 구별을 해야 될 상황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자 금은방에 가서 저 한번 볼게요 라고 해서 금은방 주인이 목걸이를 줬어요. 근데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올게요 그러고 튀었다. 이 사안은 훔친 거냐 아니면 속여서 뺏은 거냐 입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속이고 뻥치고 화장실에 가서 살금살금 튀었으니까 사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들 이걸 절도로 보는데 왜냐면 좀 전에 사안에서 금은방 주인이 그래 이 목걸이 너 가져 라고 처분권을 준 것이 아니고 얘가 이 절취물에 대한 말하자면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튀어야 하잖아요. 중간행위가 또 필요합니다. 반면에 사기죄는 저놈 말이 너무 혹해. 그래서 그래 제 돈을 제발 거기 써주세요. 그러고 나 잡서라고 지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갑을 주면 사기꾼은 바로 이 지갑에 대한 처분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간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그 설명을 우리가 절도냐 사기냐를 구별할 때 쓰는 것인데 이 중간 행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밀접 행위설을 이해할 때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에 보면 주관설을 따른 사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첩죄. 간첩죄 조문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개별 조문이 뭐라고 하는지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간첩죄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98조 1항에 보시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 간첩이 뭔가요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간첩은 북한 간첩이 보통 북한 간첩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자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휴전선을 넘든 뭐 잠수함을 타고 들어오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신분 세탁을 하고 들어오든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뭐 정착을 한 다음에 뭔가 얘가 그 확보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될 기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션을 갖고 왔을 테니까. 그럼 이제 준비를 하겠죠. 뭐 주위에 있는 다른 간첩들하고 접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 비밀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에 있는 누굴 꼬실 수도 있는 거고 간첩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적국에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을 탐지하는 것이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간첩의 핵심은 비밀 탐지인데 비밀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 단계가 있어요. 일단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착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뭐 가령 저기가 뭐 군부되면 드론을 띄워야 될 테니 드론을 사야 되고 등등의 준비를 하고 나서 결국은 막판에 비밀을 탐지하면 간첩죄는 기수에 이르는데 대법원은 언제 간첩죄 실행에 착수가 있냐고 설명하냐면 잠입한 때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온 때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범위의 비약적 표동 같은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주관설에 따른 설명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121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도죄에서는 절도의 고의와 절취의 불법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실행의 착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뭐 주관적 객관설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절충설이라고 하든. 근데 거기서 우리 이용식 교수님이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충설하고 굳이 그걸 구별해 보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주관적 객관설은 객관설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라는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충설인데 우리의 입장은 뭐 범행 계획에 비추어 볼 때 판단해야 되는데 뭐였죠? 구성요건 실현 혹은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경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설명을 보면 121페이지에 주관적 객관설이 말하는 물색 행위는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의 표현일 수는 있으나 절취불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객관적인 징표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절취의 불법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 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행위가 있는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색이 실행의 착수라고 할 때는 물색하면 바로 그 다음에 손에 닿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거기서 같이 논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령 공동정범은 언제 실행의 착수가 있나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은 말하자면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아무나 실행에 착수하면 전체가 다 실행에 착수한 겁니다. 자, 그렇고요. 간접정범 같으면 간접정범은 왜 그때 의사 간호사 관계처럼 도구잖아요. 그럼 도구는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할 때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설명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언제 실행에 착수가 있나요? 실행행위시다. 얘기는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그건 결과적 가중범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자, 부진정 부작위범. 이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얘는 언제 미수범인가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한테 밥을 안 줘가지고 애가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굶어 죽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정말 죽기 직전의 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굶는다고 바로 죽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실행의 착수 시점을 여기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 죽기 직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중간 어딘가로 볼 거냐. 근데 보통 중간 어딘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행위를 지체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기존의 위험이 증대되었을 때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설명은 대충 요 사이에 어디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장애미수에 관한 설명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지미수랑 불능미수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